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이른바 명락회동이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당내 화합의 계기가 될지, 계파 갈등을 더 키울지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심 향방의 가늠자가 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천하람 위원장님,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습하고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운동량이 줄어가지고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더 줄었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죠. 지금 뭐 거의 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체급이 더 커지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보기 좋고요. 그때도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너무 이렇게 진짜 선거운동하는 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되게 진짜 힘든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얼굴도 더 밝아진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낙선의 아픔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소중한 경험을, 정말 소중한 경험을 얻으셨죠. 이미 많이 지나서 상처는 회복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두고 굉장히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종점이 바뀌었다. 여야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다른 팩트를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의문의 출발점은 왜 바뀌었지? 라는 거예요. 이게 A타까지 다 완성된, 일단 마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종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럼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너무 많더라.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축구장 5개 크기만한 어떤 크기가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품으면 왜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물어봤죠. 야당이니까. 야당은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제일 처음에는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 뭐 의혹 살 일이 뭐가 있겠냐. 저는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봤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당정 협의를 마치고 나오시더니 백지화하겠다. 이거 이 정부 안에 절대 못하니까 다음 정부 니네들이 할 때 하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분란이 시작됐다고 봐요. 상당히 사람들이 뜨아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뭐지? 그때부터 저는 이건 정말 원희룡 장관이 잘못했다고 봐요. 아니 원희룡 장관 독단적인 것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일이 여기서부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나 보다 하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부는 빠져 있고 오히려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괴담과 선동하지 말아라. 지금 정말 국민의힘 보면 요즘에는 괴담하고 선동이라는 단어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의혹만 제기하면 뭘 물어보면 야 너희 선동하지 마. 너희 왜 괴담을 얘기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부터 전 시작됐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내놓는 어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명과 국토부의 공식적인 해명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기에 반박이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어떤 소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백지화는 좀 뜬금없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백지화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계속 갑론을박이 있고 뭐 바뀐 게 뭐 설계 업체가 어쩌니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이걸 변경을 검토를 했느니 막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정보의 홍수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주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허술해서.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인데 대놓고 김건희 여사 가족들 돈 벌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절차적으로 되게 뭔가 완벽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제대로 뭐 연구 용역도 발주도 제대로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타당성을 뭐 어떤 식으로 뭐 해가지고 하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제 뭐 저도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일가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또 로비가 있었다거나 뭐 불법 행위가 결부됐다거나 하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안 하니까 다음번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웃겼던 거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정권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들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할게요. 민주당 정부에서 하면 되죠.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백지화 발언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정협의회 그리고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당정 협의를 하러 간 원장관이 뭐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밖에 나가서 뭐 은밀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겠느냐? 그 순간에 그 중요한 당정 협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의 전화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추정될 수도 있는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전화를 받고 그랬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이걸 원장관을 빼놓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딱 대입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스타일이. 너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선입견을 아니 진짜 지금? 제가 이걸 누군가랑 뭐 얘기도 해봤어요. 검사 인부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거 그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보시면 뭐 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장관의 그 백지화 이 선언을 하시는 걸 보고 그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었어요. 뭐 굉장히 목소리도 커지시고 막판에 나오시면서 뭐라 했어요. 뭐 이 집에 민주당 대표 간판 긁고 이 집에 자랑 한번 붙읍시다. 이게 정무직 장관이 지금껏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직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더라도 최대한 어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그래도 그렇죠. 지키려고 말이라도 조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관이 뭐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야당의 간판을 걸고 나랑 한번 붙읍시다. 이게 국회의원이지 정무직 장관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저는 예를 들어서 원장관이 바깥에서 유튜브나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어떤 분처럼 장관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면 정무직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한때는 원희룡 장관, 남원정 나름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다, 견제 세력이다, 소신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의지인지 아니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표현 방법이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펀치들을 넣으셔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를 원장관 과연 혼자 했을까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혼자 이 결정을 내렸다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그걸 보고 느낀 생각은 일부러 잘리셔가지고 총선 나가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원희룡 장관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총선 준비하고 싶은 게 지금 인지상정이거든요. 뭐 가고 싶어하는 지역구가 여기다 저기다 뭐 당내에서는 굉장히 소문도 많이 돌고. 근데 아직까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라거나 아니면 경질하겠다라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어떤 100% 독단이었다라고 하긴 어려운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뭐 말을 다 맞춘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일각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원장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많이 실어줬다. 뭐 이런 맥락으로도 좀 읽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1조 8천억, 최대 2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 예. 이게 양평 군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뒤엎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껏 이런 장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단적이라 하더라도 다 예를 들어서 사후 보고를 한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선 조치 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합 빠르게 가 그런 느낌인가요?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그럴 사업이 아니야. 이거 15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이에요. 그걸 근데 저는 했다.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방송 자체가 원래 유쾌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속이 터질 일이죠. 그리고 뭐 꼭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그 두물머리 이런 쪽으로 사실 나들이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재검토하겠습니다까지는 정상적이었다고 봐요. 그럼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네. 재검토해서 이거 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당이 보여준 태도는 뭐였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보는데 그냥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주 국민을 아니면 양평 국민을 벌모로 해가지고 야당을 무릎 꿇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 당이 야당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걸 뭐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아니 너희가 사과하면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러면 사과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야당이 어떻게 사과를 해요? 그 문제도 좀 짚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 뭐 마무리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민주당이 사과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의 나래를 열어서 민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양평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됐냐? 그럼 해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여주 양평이 그나마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손꼽히는 곳인데 여주 양평 민주당에서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할게요. 까짓 거. 저쪽에서 터무니없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되게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그럼 어떡하지 걱정했다가 뭐 우리 정치 현실을 봤을 때 그럴 리는 없다. 여튼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은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에서 심지어 현역 의원들도 요건 하나만 떼서 보면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야 우리라도 입장 바꿨으면 뭐 했겠지. 근데 지금까지 뭐 무슨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썼니 안 썼니 뭐 김건희 여사 뭐만 하면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가 민주당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저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때리는 게 민주당 정치인 입장에서 장사가 되는 일인데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은 여기서 한번 일단락을 내고 가야 된다라는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글쎄요, 뭐 이게 이 건에 한해서 통용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의 워딩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 김건희 여사님 하면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의 김건희 여사님 이럴 수는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본인의 언제부터 우리 김건희 여사였는지 모르겠고 뭐 김건희 여사의 임기 동안이라 그래서 참 김건희 여사 우리 뽑아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김건희 여사가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처가 일가에 땅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맞는데
정말 원희룡 장관의 그 눈물 나는 정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신기를 지키려다가 말 실수가 있었을 그러니까 장관이 있죠. 그걸 그 자리 백지화 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러다가 국민의 신기에서 멀어지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 우리 뭐 이런 거 습관성으로 남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방송하다가 아무 별 생각 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가 네, 고속을 치른 적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 과거 민주당에서도 우리 무슨 뭐 일본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도 우리 일본 그러면서 그때도 한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라는 개념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아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오히려 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더 불을 지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그 땅 쪽으로 정점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시면 이 서울 양평 간의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뭐였어요? 뭐 두물머리 쪽에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안대로 양서면을 정점으로 해서 지어졌던 것이고 이게 예탁까지 다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강서면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 국민들이 훨씬 더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는 고속도로의 이 건설 목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타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이게 같은 고속도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서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서로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국토교통부 뭐 공무원들 다 불러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국정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국정조사를 안 하면 뭘 해요? 근데 이 장 자체가 국회의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서로 간에 어떤 결론 나기보다는 정쟁이 더 커지는 이런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정쟁이 더 커지고 이슈가 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큰 이슈예요. 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어떤 변경 과정 이런 걸 설명하는 유튜브 같은 걸 또 찍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타 강사처럼. 일타 강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그런 게 방구석이 오퍼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설명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결국은 적대적인 내지는 호전적인 토론을 하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 정도면은 정말로 팩트가 타당하다면 충분히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서도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고 학력고사 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한번 국회에 와서 검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게 저는 원희룡 장관을 위해서도 좋다고 봐요. 저희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실 이제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또 이 문제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일단은 조건을 걸었어요. 좀 우리 전문가도 방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뭐 원전이 피폭되는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해달라.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 만족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요구는 잘 하셨다고 보여요. 뭐 충분히. 근데 이제 전제가 방류를 인정하겠다. 방류해라. 우리 동의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워요. 일단은 뭐 어떤 피폭 데이터라든지 어떤 뭐 방류에 대한 오염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방류가 된다는 전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방류는 뭐 기정사실화하고 들어가셨구나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근데 두 번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시기 전에 만나셨을 때 오염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또 기시다 총리는 우리 측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또 즉답을 안 하고 회피를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하나를 더 요구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일본은 자국의 수사인들을 위해서 지금 보상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다면 6조에 가까운 돈들을 그러면 우리나라 어민이나 수사인들을 위한 보상금도 일본 측에서 준비를 해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재단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너희가 인접 국가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에 따라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럴 염려가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염려에 따라서 수산물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감소가 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일본 정부가 이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요구하셨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우선 오염수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다만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아쉬웠던 점들은 그런 겁니다. IAEA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문제점을 한번 파봐라라는 걸 했으면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의 얘기도 요새 조금 힘을 잃은 게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IAEA 보고서에 내용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제대로 사실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이렇게 뭐 채취한 뭐 샘플을 이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럼 과학적으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형태냐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니까 결국은 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과연 정부와 저희 여당이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파고들 만한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돼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정부가 쉽게 좀 그냥 IAEA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됐던지 간에 사실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만하고 특히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적게는 70%, 많게는 80% 이상의 국민들은 방류 안 된다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안을 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조금 후퇴한다? 혹은 제자리 걸음이다? 네. 이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냥 그 보합세를 이어가는 뭐 여론조사도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이 뭐냐면 각각의 지지자들이 각각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응답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통 이게 남을 공격해서 이거에 대한 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 스스로 잘해라.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더 호응을 받는 이유가 좀 싸울 줄 아는구나. 너무 이제까지 싸우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찌 보면 상대방이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기조는 올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도층이 움직이는 건 아마 선거 막판에 거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들을 이미 예전에 다 써먹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회의실의 백드랍이라고 하죠. 뒤에 배경. 그거를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거 해놓은 거 보고 와 진짜 올드하다. 이게 지난번 총선에도 딱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뭐 토착외구를 물리칩시다. 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 위선적인 면들이 막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아니 뭐 민주당이라고 그 뭐 일본이랑 담쌓고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염수 문제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최대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자들끼리 나와서 논쟁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험합니다라고 토론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위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꽤 괜찮은 게 아니, 폭발할 때 이미 엄청 많이 나왔다. 그것도 사실은 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면에서는 근데 이런저런 게 과학적으로 티키타카 토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광우병 사태나 뭐 이런 거 뭐 사드나 이럴 때에 비해서 국민들도 물론 방류에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방류는 반대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불타오르는 거냐는 저는 조금 그게 이제 물론 민감하죠. 민감한데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로 바로 올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합리적인 지적이신데 댓글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요즘 달리더라고요. 저도 뭐 찬성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 더듬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첫 기자간담회, 이제 드디어 혁신이가 움직이려나? 네. 그런데 봤더니 이 자기들 신세 한탄한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혁신안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 한계라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권을 다 주는 혁신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일선 후퇴를 할 테니까 혁신위가 이 당을 잘 이끌어주고 정말 혁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한번 외부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혁신을 한번 다시 한번 꾸려볼 테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그러면 최고위라든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혁신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온전히 가져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이디어 한번 제안해 보면 우리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볼게 이거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혁신이 된 저도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이거 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존에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 다 당 내에서도 충분히 이건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이걸 또 내놓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얘기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고 힘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위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라디오 뉴스 그러니까 시사나 라디오에 인터뷰가 주구장창 돼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 라디오의 주제가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뭐 누구 이제까지 인터뷰 하신 분 있으세요? 혁신위 대변인 따로 있으세요. 김남희 씨라고. 근데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혁신위원장이라도 라디오 인터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혁신위원장이 집을 한번 나갔어야 됩니다. 한번 판을 깨는 액션이라도. 왜 지금 보면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가 다 없어진 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이라고 내놨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지지부진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당에서 이거를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그냥 흘러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호 혁신안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럼 우리 혁신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면서 한번 판을 깨고 약간 뭐 어디 산에 들어가시든지 우리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보면 뭐 부산 갔다가 순천 왔다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세게 한번 나갔어야 돼요. 이것도 못 받아? 뭐 그럼 혁신이 어떻게 하라고 라고 기자회견 정도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맨날 뭐 비대위원장 하면 늘 집에 칩거하고 맞아요. 가서 막 문재인 당시 대표가 가서 막 제발 다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쇼인 것 같아도 그걸 하는 이유가 이걸 해야 이제 본인들이 실권을 계속 갖고 가니까 그래 이제 좀 클리셰 같아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자회견 잡아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당대표 그 집행부 쪽에서 말을 안 듣네요. 이거는 좀 너무 나약하다. 그렇게 저는 근데 이거 뭐 구성될 때부터
이게 뭐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중간에 한번 어떤 걸 눈여겨봤었냐면 그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더 이상 의원들 충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출범한 지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지났을 때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황희 의원이라든지 뭐 추가로 됐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혁신인데 무슨 뭐 이게 옛날 뭐 김종인 비대위원 뭐 혁신 비대위원장처럼 어떤 뭐 진짜 뭐 추호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었겠어요. 영이 서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냥 혁신이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재밌는 거. 지금 민주당에서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명락 만남. 명락 만남에 대해서. 근데 그 만남이 왜 깨졌냐. 비 오는 거야 장마철에 당연한데 그 뭐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블루웨이브가 좀 작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 가서도 그렇게 막 갖다 붙이고 이제 지금 블루웨이브 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뭐 서로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내부의 게시판인데 당원들 사이에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정말 물론 거기에 저는 참여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민주당에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수가 대다수의 당원들의 뜻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둘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둘 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은 보듬고 포용하는 순간 힘이 더 발휘가 되는 것이지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밀어낼 거야. 그건 정말 한 줌의 권력을 쥘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어떤 만남이 이번에 좀 그러니까 성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날 또 마침 뭐 이렇게 호우가 처음 보는 호우 경보가 온 거예요. 뭐 극호 뭐 호우인가 하여튼 뭐 와가지고 저도 시간당 50mm 이상이 내릴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여름에 강남에서 우리가 한번 물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인명사고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야당 전현 대표가 만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 또 그 이슈도 묻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연기했다고 보고요. 뭐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뭐 날 좋은 날 골라서 만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만나는데 저는 그렇게 큰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상견례 정도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한번 뭐 이낙연 그 전 대표의 그 또 장례식장에서 한번 뵙긴 했었지만은 뭐 지금 이제 수고하셨다. 저는 그런 표현이지. 이 만남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민주당 내막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추측하자면 99%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만나지 말자라고 했을 거예요. 원래 뭐 약간 엄근진 이미지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또 한번 미래를 예측하자면은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만났을 때 표정이요. 이낙연 전 대표 표정이 옛날에 저희 전당대회 할 때 김기현, 나경원 처음 만났는데 막 나경원 전 대표 표정 진짜 안 좋고 이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 그거랑 저는 유사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원래 잘 웃으시는 분이지만 지지자들한테 약간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여기에 원팀이 아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표정도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자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 실어준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쭉 그 행보들 보세요. 김혜영 전 의원 만나죠. 김혜영 전 의원은 거의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저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 민주당 혁신에 어떻게 보면 적이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뭐 송기인 신부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친문 친노 세력을 본인 것으로 또 이제 굳히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쭉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인데 만나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저는 김혜영 의원은 전 의원은 그냥 자기 컨텐츠가 없는 분말러예요. 불만만 얘기하시는 분이지. 네. 뭐 자기가 그러면 이제까지 당을 위한 충정에 어린 비판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분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친문에 대해서도 예전에 똑같은 얘기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왜 힘이 없냐? 자기 컨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은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방송 나와서 제가 그분보다 방송 더 많이 하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 정치에 몸을 담궜던 분이라면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셔야죠. 뭐 물러나라고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김혜영 전 의원을 감싸고 돌면 김혜영 전 의원에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좋을 건 없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당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용 의원 같은 분도 뭐 평론이나 해라, 뭐 평론가냐, 뭐 이러고 뭐 김태흠 충남지사인가요? 충남지사도 뭐 훈수 정치 뭐 이런 거 그만해라 막 이러는데. 좀 우스운 얘기인 게 당내 비주류는요 원래 평론이랑 훈수밖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류가 아니니까. 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자꾸 대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에 대안은 늘 있어요. 그걸 안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충정어리 비판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나 김혜영 의원 이런 뭐 다 좋은데 이낙연 대표 다 좋다 그래요. 이낙연 대표나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평 사태가 터졌어요. 양평 사태 이제 이낙연 대표 한마디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자기가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그랬으면 내가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에서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언근진 이제는 갖다 버리셔야 돼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과거와는 자기의 모습을 달리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비판하셔야죠. 그런 건 잘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이러고 계시고 그냥 엄숙하게만 계시면 저는 그냥 엄숙하게 그냥 입 닫으신 채로 그냥 정치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렇게 보여요. 또 발언이 세지시네요. 더 세지실 수 있게 이번에 또 국민의힘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 우리 호남의 전북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바로 위잖아요. 바로 위는 아니. 바로 위죠. 남원이면 뭐 가깝죠. 그렇죠. 그 마포로 가신다고요? 네, 지금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이미 남원 임실이죠. 당협위원장직은 사퇴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당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이렇게 돌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입수해서 봤는데 너무 아쉽죠.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포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노웅래 의원 지역구. 물론 이제 그 뭐 열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지만은. 지금 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떠나면은 전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용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노하우나 이런 게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당이 좋은 게 뭡니까? 여당이면 당에서 이걸 좀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떨어져도 좋다. 떨어져도 또 뭐라도 할 수 있게 할 테니 한 번 더 하면서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가야 된다. 후진도 좀 양성하고 해라. 든지 아니면 조금 더 통 크게 투자해서 그러면 전북을 책임지는 형태의 비례를 해라. 라는 식으로 뭔가 이 노하우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호남에 이름 알만한 사람이 사실 5명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중한 어떻게 보면 현역 재선 의원인데 이걸 그냥 날려버린다? 이건 진짜 터무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좀 아쉬워요. 이용호 의원 뭐 제가 뭐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어차피 좀 배신하고 떠났으니까요. 뭐 본인은 또 민주당에서 버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누가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호남 정치인이 보수 정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원천 의원도 있고 그래서 예. 뭐 보수 정당의 아예 불모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 80년대를 보더라도 장수나 이런 데서는 뭐 당시에 민정당이라든지 신한국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선출된 경우도 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용호 의원이 저는 전북 뭐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배수 전 의원이 전북 국민의힘 뭐 도당 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좀 아쉽다. 그래도 보수 정당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용호 의원 개인적으로야 더 당선 쉽게 되고 싶은 대로 그나마 확률이 높은 대로 가시고 싶어서 지금 마포 갑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북민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전북에 대한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역 의원이 있냐 없냐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맞죠. 예.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이 전북에 적을 두면서 야 그러면 나 당선시키려면 전북에 대한 예산 진짜 예산 폭탄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이 이익이 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그냥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를 마포 갑으로 물론 마포 갑이 쉬운 데는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이 거기서 사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북보다는 쉽겠죠. 예. 전북 아니죠. 전북 도민들 오히려 지역에서는 저는 순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치 투표가 아니에요. 이익 투표예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뽑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용호 의원이 저는 전략을 좀 잘못 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좀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 최근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뭐 광주, 전남, 전북 해가지고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각 했었죠. 시도랑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었죠. 그때 뭐 김기현 대표가 제가 만나느니 마느니 뭐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예산정책협의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 호남에 있는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 이용호 의원의 기대가 커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말끝마다 호남 예산은 이용호 의원이 지금 이제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열심히 챙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떠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고별사 같은 거에서는 내가 끝까지 그래도 임기 중에 우리 지역 예산 챙기겠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우리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과 네트워킹이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또 지금 굉장히 약화가 된 것이고 특히 아쉬운 거는 정운천 의원이 원래 이제 전북 예산을 챙겨왔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전주 재보궐에 안 나가고 조금 당내에서도 분란 있고 하면서 입지가 좀 축소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북에 계시는 분들은 누굴 찾아가야 되냐. 그런 게 참 아쉬운 지점인 거죠. 그럼요. 저는 지금 정부 여당 지역에서는 뭐 어떤 민주당 출신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호 의원이 참 저는 버리고 갔다. 오히려 진짜 내년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국민의힘에서 참 내부적으로 어지간히 안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10월에 서울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뭐 구청장 선거 어떻게 보면은 중량감도 낮고 이 선거 하나뿐이니까 별로 이게 기대할 것도 없고 관전 포인트도 없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설주원 변호사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형을 받고 이제 직을 상실하면서부터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지난번 LH 사건이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하고 똑같은 저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도 그때 선거를 짐으로써 어찌 보면 대선도 저는 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거기서 뼈가 아팠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당초만 해도 LH 사건이 정확하게 3월 1일 날 나옵니다. 2021년도 3월 1일 터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그래도 약간은 우위에 있었어요. 오세훈 후보? 오히려 나경원 후보보다 선출이 안 될 것이라 해서 상당히 저조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LH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당시 후보를 꺾으면서 약간 드라마틱하게 되면서 이게 기세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참패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어졌던 게 이제 대선이었거든요.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10월에 열린 강서구청장 선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수도권 선거라는 거예요. 뭐 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서울의 민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축소하려고 할 거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선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김태우 구청장에게 줬던 것도 솔직히 공천을 잘못했어요. 지역에서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앙당에서 지금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번만은 정말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일단 이런 정치 지형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어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냥 무공천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됐든 뭐 직을 상실한 게 이제 저희 소속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공익 제보일 수도 있고요. 공익 제보라고 보는 관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또 그냥 잘못을 인정해서 무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약간 논리 구조가 이상해지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서구청장이 좀 무서운 게요. 수도권에서 행해지는 없음 오름이 없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물론 강서구청의 어떤 그 구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냥 전체 정치판을 놓고 봤을 때는 설문조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없음 모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없음 모름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선거는 없음 모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어보면 수도권 격전지 판세를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것인데 제가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서 봤을 때는 정당 지지율 자체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마는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당을 밀어줘야 된다보다 정부 견제론이 늘 보면 조금씩 더 앞서거든요. 그게 그러면 과연 여기서도 현실화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3당을 표방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후보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 후보가 나온다면 이게 아무래도 야당표에 가깝잖아요. 이쪽은.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율 놓고 보면 매우 잘못한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잘못함도 있고 매우 잘못함도 있을 텐데 매우 잘못한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가장 아픈 회초리가 뭘까를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3당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절충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프게 때리려면 차라리 민주당을 선택하겠다라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지만 국민의힘의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 내가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지금 그냥 정치 상황에서 제3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더 불리하게 갈 수도 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각 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가 또 예를 들어서 이기긴 이겨도 뭐 신승으로 이긴다든지 이래버리면 뭐야? 약간 이게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냈는데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지고 안 돼. 근데 비등비등하네. 그러면 오히려 야당 견제론을 얘기할 거예요. 이 결과를 봐라. 그리고 제3당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금태섭 신당에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떤 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저는 이 금태섭 신당에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은 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해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차찬석이 태풍으로 그냥 소멸되고 말 것이다. 여기가 특히 또 금태섭 의원 전 지역구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나오면 보수표를 갉아먹지
민주당 표를 갉아먹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미 이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각 당이 지금 여기에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이게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흥미롭게 보고 있고 상당히 참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법률위에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 민주당 지금 돈봉투 네. 사건과 관련해서 네. 20명의 국회의원이 특정됐다라고 검찰에서 지금 밝히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 20명의 의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진짜 잘 몰라요. 진짜로. 서로 잘 모르고요. 네. 저는 이 검찰 수사 저 망한 수사라고 봐요. 계속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 수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 수사고 지금 봐보세요. 20명 특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면 특정을 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죠? 사무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회관 내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 동선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출입을 할 때 찍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열어줘요. 국회의원 배지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찍고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특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 휴대폰 위치 추적이에요. 그 회관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특정합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서 그냥 쇼잉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것만 하는 것이지 20명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정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모르겠어요. 기소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재판까지 가더라도 큰 영향 없다. 저는 소환은 하지 않을까요? 소환하실 수도 있죠. 소환은 뭐 의심되면 하는 거니까 저는 물어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과연 이걸로 기소 내지는 재판을 통해서 뭔가 할 것이다. 이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사법적 수사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